네, 오늘의 정치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국회에서 5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진행이 되고 있는데 사실 목요일 날 있는 김부겸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조금 더 많이 집중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당에서 벌써 지명 철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좀 선전포고인지 의례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기선 잡기 위한 건지 좀 궁금한데요. 두 분께 먼저 그 견해 좀 여쭤보고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명 철회 이유가 전직 대표에 출마했다. 민주당 대표에. 예. 좀 생뚱맞은 것 같아요. 과연 그런 부분을 해서 여태까지 국무총리가 우리 계속 있었는데 예. 국무총리 청문회도 있었고 또 국회에서 동의 관련 표결도 있었는데 전에 정당의 대표에 출마했다 그래서 국무총리직을 철회하라는 얘기는 제가 처음 듣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국무총리는 헌법상에 나와 있지만은 그 대통령을 보좌하고 내각을 총괄하는 것이거든요. 총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임기 1년 남은 문재인 정부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의 패배 요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뭐 이런 부분들이 중심이 돼야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게 크게 김부겸 후보자에 대한 흠결이 안 나타나니까 그런 거 아니냐 생각도 좀 드네요. 네. 뭐 의례적인 엄포 그냥 순순하게 하지는 않겠다 뭐 이런 정도로 해석을 하셨는데요. 최수영 평론가께서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제 이게 아무래도 이제 주호영 원내대표에 의해서 김기현 새 신임 원내대표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최근 좀 스탠스를 보면은 좀 대여 강공 그 공세 기조가 있어요. 근데 본인의 어떤 선명성이라든가 본인이 또 어쨌든 지난 울산시장 선거의 피해자라고 지금 우리가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일부 좀 작용하는 것 아니냐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이런 사실 지금 뭐 유용화 교수님 잘 말씀해 주셨지만 뭐 그런다고 지금 후보 바꾸겠습니까? 그건 이건 사실은 어찌 보면은 그 불가능할 수 있는 그런 어젠다를 던진 거죠. 저는 이 속내가 뭘까 생각해 보면 아마 이번 그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지명되면 아마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총리라고 하는 그런 관측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이번 내각이 말하자면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내각과 총리가 된다. 그렇다면은 아주 선거 중립 내각. 그런 이른바 이걸 요구하기 위한 또 하나의 강수 이런 전략이 아닌가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강도 높게 야당이 압박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어떤 정치적 중립이라든가 그다음에 어떤 그 선거 관련한 좀 국민적인 어떤 의혹이 없게끔 잘 진행을 한다든가 이런 의지를 좀 다지는 청문회에서 그런 활약을 좀 받는 그런 어떤 그 신모 원료가 담긴 전략이 아닌가 싶고요. 제가 여기서 하나 좀 제 눈에 띄는 거는 사실 이번 문재인 정부대로 총리에 지명되는 경우가 몇 분 있었는데 가장 관심 없는 국민적인 좀 관심도가 떨어지는 그런 총리 청문회가 아닌가 싶어서 조금 약간 임기 말에 대한 어떤 그런 정치적 반영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장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목을 끌고 있는 몇 후보자가 있습니다. 해수부 박준영 후보자 그리고 과기부 임혜숙 후보자에 대한 야당의 야권의 공세가 좀 거센데 고가의 뭐 도자기 밀수 의혹 쉽게 보기 어려웠던 그간의 청문회 관련 의혹입니다. 그리고 위장전입이나 뭐 외유수성 출장 의혹 이런 것들은 그렇게 또 드물지는 않았던 의혹들인데 좀 궁금한 게 이런 인사청문회 할 때마다 뭐 이런 것들을 못 거르는지 검증을 하는 과정에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게 제기가 되고 결국 그것을 인사청문회에서 확인하는 뭐 그런 항상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궁금하고요. 그리고 과연 여야의 또 합의가 과연 이루어질 수 있을지 청문 보고서 채택하는 그런 부분도 이번에 좀 포인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그 이번 내각 그 지명을 봤을 때 김부겸 총리 후보자가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었고 다른 5개 부처의 장관에 대한 지명은 이제 크게 무난하게 크게 뭐 도드라지거나 특색이라든가 집권 후반기에 있어서 좀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한다 그런 기조에서 이 장관 후보자들을 지명한 거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청문회 과정을 들여다보니까 이 개인 도덕성에 대한 문제들이 자꾸만 터져 나오고요. 더욱더 우려스러운 측면은 오늘 그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임혜숙 또 노형원 또 누구죠? 도자기 하신 분 박준영 후보자죠. 장관 해수부. 후보자. 다 사과를 했어요 청문회에서요. 그러니까 그
언론이라든가 야당에서 제기했던 문제에 대해서 사실이 이게 아닙니다라고 밝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제가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국민 앞에 사과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떻게 제대로 사전 검증을 한 것인지, 그리고 이 장관 후보자들의 뭐 자질과 능력은 이제 오늘 오후나 저녁에 다시 뭐 청문을 하겠지만은 예. 아직 명확하게 드러난 게 아니지만 개인적인 이런 도덕성에 흠결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장관 후보자에 내세워서 청문회에서 질타를 받게 하고 또 국민들이 봤을 때는 보궐선거 참패에 의해서 이 내각이 사실상 새로 꾸려진 거 아니겠어요? 김부겸 총리 후보자라든가. 예. 그럼 좀 뭔가 바뀔 것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을 텐데 이번에 장관 후보자들의 청문회 과정이라든가 이 의혹 제기 또 사과를 한 부분에 예. 있어서 국민들 입장에 봤을 때는 별로 바뀌는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상당히 안타까운 것 같고요. 물론 이제 국민 여론을 봤을 때 크게 아주 뭐 위법 사항이라든가 문제가 심각하거나 이런 것이 안 나오면은 이제 이건 뭐 그 청문회의 그냥 절차니까 뭐 국회에서 동의하는 절차는 아니니까요. 대통령이 임명을 하겠죠. 예. 또 야당에서는 반대를 하고. 그러나 하여튼간에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대통령 입장에 봤을 때는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문재인 정부 집권 후반기에 있어서도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는 다른 카드들이 나와야 되는 뭐 그러한 정치적 국면인 것 같아요. 네, 말씀 중에 저희가 속보 자막 잠시 전해드렸는데요.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그런 전단을 살포한 30대 남성에 대해서 경찰이 불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검찰의 모욕 등의 혐의로. 근데 문 대통령이 처벌 의사가 없다. 대통령으로서 그런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이 30대 남성에 대한 처벌을 의사를 철회하라 이런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저희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문회 관련해서 인사검증 과정에서 왜 이렇게 가려내지 못하는지 그것은 사실 어느 정권이든 간에 항상 있었던 지적이었기 때문에 청와대 근무를 하셨잖아요. 네. 최소영 평론가께서. 왜 그런 겁니까? 저는 사실 저도 뭐 청와대 2년 반 근무했습니다만 저는 민정수석실에서 왜 이 정도 사안을 못 걸러내는지 사실 전 이해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는 이른바 평판 조회만 해도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에요. 예. 뭐 계좌 들여다보고 뭐 이렇게 추적 안 해도 나올 수 있는 사안들인데 예. 왜 이런 기초적인 것조차 왜 거르지 못했을까라는 의문이 생기는데 더더군다나 심각한 건 2017년에 청와대가 바로 이제 7대 기준, 인사검증의 7대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5개 장관 후보자 이렇게 보면은 그 7가지 기준이 제가 짧게 말씀드리면 병역 기피하고 세금 탈루하고 부동산 투기를 포함한 불법 재산 증식, 그다음에 위장 전입, 그다음에 연구 부정, 논문 표절 포함입니다.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인데 예. 지금 3개 부처 장관 후보자들은 여기에 지금 4개가 해당이 될 수도 있어요. 결과에 따라서는. 해명과 조사 결과에 따라서는. 자, 그럼 여기 7개 기준에 4개에 부합하지 않는 이 공직 후보자들을 문재인 정부 말기 내각의 구성원으로 임용을 한다? 근데 청와대가 왜 그걸 들여다보지 못했을까? 저는 그러면 4월 7일 보궐선거가 주었던 바로 엄중한 회초리는 변화와 쇄신이거든요. 그럼 이것이 변화와 쇄신인가라는 본원적 질문을 국민들은 마주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오늘 진행된 청문이 그냥 이제까지 29명 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대통령이 임명했는데 30명이 넘어가는 그러한 하나의 관행적 구조로 또 갈지 아니면 이번에 어떤 그 새로운 지도부로 출범했으므로 당청 관계가 좀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대통령에 대한 통치의 마지막 국정 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오히려 당이 먼저 앞장서서 이 부담을 털어내는 그런 정치력을 발휘할 것인지 예. 저는 이런 걸 한번 지켜보고 싶습니다. 예. 민주당 지도부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송영길 대표 체제가 출범을 했고요. 부동산 정책 그리고 백신 정책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검토를 하겠다라는 입장도 나왔습니다. 이른바 민생 정책에 대해서 당 중심으로 좀 신경을 써보겠다라는 그런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런 외연 확장하고 그다음 정책에 전환하는 움직임, 송영길 호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출발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원래 정당 특히 집권 여당의 기능이 청와대에 무슨 뭐 이렇게 뭐 지시만 받는 속칭 얘기하는 예. 그런 정당이 아니라
민심을 전달하고 민심을 수용할 수 있고 민심을 반영하게 하고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여서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그것이 또 정책에 반영되고 이런 교류가 돼야만 실제로 정권이 안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고 민심에 이반하지 않는 정책을 핀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송영길 신임 대표가 이제 부동산 정책 문제 그리고 백신 문제. 이 백신 문제는 국민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니까요. 굉장히 국민들이 민감한 것이죠. 이 부분을 중심적으로 당해서 민심의 얘기를 듣겠다는 거죠. 결국은 그 부동산 특위를 해서 민간 전문가들과 여러 가지 특위를 구성했다는 것은 뭐 정책을 개발하겠다는 거 아닐 거예요. 네. 부동산 정책의 기존에 뭐가 문제가 있었는지, 국민들이 무엇을 가려워하는지 그걸 듣겠다. 백신도 보면은 이제 국민들이 지금 백신 정책에 대해서 정부라든가 대통령이 계속해서 연일 발표를 하는데 불안해한단 말이죠. 예. 그럼 불안해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얘기를 해서 불안 요소를 제어해 줘야 되는 거죠. 제도적으로 완비가 돼 있다 그러면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집권 여당에서 잘 만들어내서 그 반영된 부분을 청와대에 전달하는 게 중요하죠. 송영길 대표 혼자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건 청와대에 제대로 전달을 해서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라는 거. 라는 부분들 하는 건 전 상당히 중요한 포석이라고 여겨지고요. 예. 그런 의미에서 국민들이 봤을 때는 민주당이 이제 좀 변화하려고 하는구나 그러한 느낌을 주게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번 대표는 대선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얼마나 공정하고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 이런 것들도 경선 과정에서 굉장히 중요한 본인의 일이 맡은 바 책임이 아닌가 싶은데 각 후보들은 뭐 이미 뭐 출사표를 던지거나 아니면 뭐 출마를 준비하고 있는 잠룡들이 있지만 그래도 대체적으로 좀 긍정적인 평가들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왜 그러냐면 송영길 신임 대표가 이렇게 그 본인의 정치적 캐릭터라든가 지나온 과정을 봤을 때 좀 독자성이 강해요.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가 개척하는 자기 영역을 상당히 주장하고 그 영역을 개척해 나가려는 사람이란 말이죠.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유력 주자가 민주당에서 세 분 아니겠습니까? 뭐 이재명, 정세균, 이낙연 세 분인데 이 세 분의 영향력을 받아서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선거 과정에 임했던 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어요. 예. 흔히 이제 당대표 선거를 하게 되면 뭐 서로 영향도 주고 뭐 도와주고 그러면서 차기 대권 가도에 유리하게 좀 작용을 하려고 하잖아요. 네. 송영길 대표는 그렇지 않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 세 명의 주자, 현재는 세 명이니까요. 세 명의 주자 입장에 봤을 때는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홀가분할 수가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송영길 시민당 대표가 치우치지 않고 실제로 지금 대선 경선 일정이라든가 룰은 다 나와 있거든요. 예. 다 나와 있기 때문에 대표가 이것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관리만 하면 되는 거란 말이죠. 예.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각 세 명의 후보가 크게 송영길 대표에게 부담을 느끼거나 아니면 뭐 그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예. 이제 이 민주당 당원 단계 보면 이제 새롭게 그 대권 후보가 뽑히면요. 당이 그 대권 후보 중심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송영길 대표가 그 전까지 잘 관리를 하고 또 자기가 필요한 변화를 해내고 그러면서 그것을 순차적으로 잘 넘기는 작업들 이러한 정치적 노련함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다시 1년여 만에 원구성 재협상을 두고 여야의 갈등 구도가 재현되고 있는데요. 오늘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의 아침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이미 다 선출되어 있는 마당에 여야 협상을 통해서 이 원 구성을 재협의하자, 재협상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과연 그 어떤 이 협상이 가능한 것인지 이 의문이 듭니다. 다시 말해서 국회 본회의에서 이 의결된 국회에서 가장 존중하여야 할 이 의사 결정의 결과를 불법, 작물 등으로 이 표현하는 데 대해서 김기현 원내대표께서 이 법적 근거를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발언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발언이고요. 오후에는 윤호중 원내대표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첫 만남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 미소가 오가고 덕담이 오갔지만 그 말 하나하나에는 미묘한 신경전이 담겨 있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는데 특히 이제 이 상임위원장, 법사위원장 이 자리를 둘러싸고 찬치의 양보를 할
그런 기세가 보이지가 않았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뭐 작물이니까 돌려달라는 얘기도 했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또 이런지하에 거절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까요? 저는 그 김기현 대표 워딩이 좀 강해는 보이죠. 뭐 불법 작물이란 얘기인데. 근데 사실 근데 이걸 잘 들여다 보면은 원래 전반기 국회, 하반기 국회는 임기 2년씩입니다. 예. 그러니까 윤호중 대표가 이번에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법사위원장 2년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결혼이 발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다르게 이동하시는 분들이 또 있다 보면은 이제 거기에 대한 또 상임위원장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금 이 문제가 나온 건데 저는 어쨌든 그러면서 민주당 쪽에서는 지금 박강원 의원을 지금 내정하겠다고 네. 발표를 한 상태인데 저는 이 문제 이렇게 풀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건 제 개인 의견이 아니라 국회라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협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민의 주권자인 국민을 대리해서 양당이 정치적인 협상과 그런 어떤 조율을 통해서 국가 정책을 이끌어 나가고 입법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여기에 원칙이라는 게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상임위를 나누는 것도 법이 아니라 관행이었단 말이죠. 과거에 의석을 어느 당이 얼마큼 얻었느냐에 따라서 상임위원장을 배분했는데 네. 그런데 지난 새누리당 때는 과반을 압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사위를 당시 야당이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걸 관행이라고 얘기하는데 지난해 그냥 강행을 처리했죠. 그렇다면 저는 이 문제를 다시 본원적으로 다시 한번 그 검토하는 정치적 역량을 양 원내대표가 발휘해야 되는데 예. 한 분은 저렇게 작물이나 불법이라고 얘기하고 한 분은 협상 없다고 선을 긋는 거 저거는 정치를 서로 하지 않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다만 저는 저분들이 이제 아주 다선 의원들이고 또 여러 가지 양당을 대표하는 원내대표들이라 저는 저렇게 하는 말 속에 뒤에 협상에 대한 여지는 갖추고 있을 거라고는 봐요. 그래서 일단 강한 서로의 메시지를 던짐으로써 전선을 형성한 다음에 조율을 하겠지만 저는 어떤 식으로든 법사위원장을 놓고 또 저렇게 어떤 그 파행으로 치닫는다면 이번 4.7 보궐선거로 또 확인된 중도의 확산 혹은 스윙 보트의 증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내년 대선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예. 저건 치킨 게임으로 갈 양상이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는 접점을 찾는 정치력을 저는 발휘해야만 하고 또 발휘할 거라고 저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조율이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김기현 원내대표가 상당히 정치 공세를 하잖아요. 이게 법사위원장 부분 갖고서 굉장히 연일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건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지난번 이제 처음에 원내대표에서 주호영 원내대표하고 그 여야 간의 교섭을 할 때 상임위원장 배분 문제 굉장히 골치 아팠었잖아요. 사람인데 그럴 때 실제로 그 합의가 됐었단 말이에요. 상임위원장 배분에 대해서는. 그리고 국회의장 박병석 의장이 뭐 2년 뒤에 정권을 쥐는 정당에서 법사위원장을 가져가자 그런 중재안도 내놨던 걸로 알고 있고요. 네. 그래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그 안을 갖고 가면은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안 돼. 한 두세 번인가 세 번인가 그랬던 걸로 알고 있어요. 언론에도 보도됐지만은 그러면서 실제로 이 민주당을 오만과 독주의 당이라고 정치 공세로 몰아버렸단 말이죠. 김기현 원내대표가 지금 피는 전략도 예. 이거 내놔라. 다 니네들이 다 국회 권력 다 가져가는 거 아니냐. 그냥 독주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러한 정치 공세를 펴고 그다음에 대선에 이것을 활용하기 위한 정치적인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거든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향후 이제 1년 정도 남았잖아요. 이제 내년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면 원구성 다시 합니다. 지금 법사위원장이 나는 민주당이 가져가든 그리고 국민의힘이 가져가든 크게 문제 안 될 거라고 보여져요. 실제로 검찰개혁 법안이라든가 이런 거 다 통과가 됐고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남은 것은 정기국회와 대선 국면인데 정기국회와 그리고 이제 국정조사할 거예요. 국회에서 주안점. 그럼 야당의 정치 공세가 아주 치열하게 벌어질 테고 여당은 것을 막는 일이 아마 국회에서 벌어질 것인데 대선 국면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거의 법사위원장을 그러면은 뭐 민주당이 갖고 있던 아니면은 무슨 국민의힘이 갖고 있던 예. 크게 국회 운영에 있어서 아니면 관련 법안 통과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거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상호 전향적으로 판단하면 좋을 것 같은데 워낙 기세가 양쪽 다 등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그래서 그런 점에서 한 말씀을 더 덧붙이면은 그러니까 사실 4.7 지방 그러니까 보궐선거가 준 민심이 그거잖아요. 여당의 오만과 독선에 대해서 사실상 심판했다라고 보는 거잖아요. 그럼 지난해 국회 운영이 사실상 법사위원회가 게이트키퍼를 하는 곳인데 그게 여당이 하다 보니까 작년에 그 어떤 상임위마다 법안 토론할 때 대체 토론도 안 하고 그럼 어떤 자구심사 최소한 이런 것도 안 하고 그냥 막 가다 보니까 나중에
상임위 통과 과정에서 다시 수정하는 일도 발생하고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제대로 된 어떤 의회 기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면 지금은 그걸 다시 놓고 저는 토론을 해야 된다고 보고 예. 거기에 대한 것들은 서로 이제 아까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걸 양당이 너무 여기에 고집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저게 파행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 저게 양당이 저렇게 뭐 목숨 걸고 사수할 부담을 가진 정도의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국민의힘의 3, 4선 의원들은 상임위원장 자리를 원할 거예요. 거의 장관급이기 때문에 그동안에 못 가져갔잖아요. 국회 부의장직도 지금 공석인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저는 상호간에 합의하고 또 민주당이 좀 양보하게 되면 국회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집권 여당한테 결코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예. 말씀을 드립니다. 예. 김기현 원내대표가 7일 광주를 찾는다고 합니다. 5.18 묘역을 찾을 것 같은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역시 호남 구애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국민의힘의 달라진 모습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당대표를 선출하는 이 전당대회 같은 경우 지역적인 기반을 어디로 갖고 있느냐 이것이 또 김기현 원내대표의 선출과 맞물려서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도 관심을 모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복합적인 의미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저는 오늘 김기현 원내대표가 바로 첫 방문지를 광주 민주화 묘역을 간 거는 저는 상당히 또 잘한 일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선명한 메시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해 이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먼저 갔지만 김기현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외연을 확보하는 것은 이렇고 우리가 최소한 호남을 이렇게 끌어안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건데 저는 예. 이번에 좀 보면서 재밌다고 느낀 게 송영길 신임 민주당 대표는 취임하자마자 바로 현충원을 가가지고 전임 대통령 묘역들 다 갔어요. 그것도 그러니까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 다 갔어요. 예. 그러니까 과거에 사실 민주당 쪽에서 일종의 좀 약간 금기시했던 것조차 그랬죠? 다 포용을 했단 말이죠. 김기현 원내대표는 영남 출신 원내대표인데 호남을 갔어요. 저는 이제 이게 뭐냐면 어떤 양당이 어떤 당대표 선거나 원내대표 선거는 당심으로 치르지만 대선은 민심으로 치른다는 것을 이미 경험칙으로 아는 거란 말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행보를 했는데 문제는 이제 국민의힘이 과연 그러면 자기 그 정당의 정체성을 과연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부분인데 이게 당대표 선거로 나타난단 말이죠. 예. 그런데 영남 원내대표인데 영남 당대표냐.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영남 후보들은 우리 당의 기반이 거긴데 또 그걸 부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라고 항변하고 이것 또한 역차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어떤 대선을 생각하고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민심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조금 더 중원과 수도권의 확장성 있는 대표가 나오는 게 선거 전략적으로 바람직하다만 네. 이 부분들을 국민의힘 당원들과 그러니까 현행 지금 국민의힘 대표를 뽑는 룰은 7대3입니다. 네. 당원 70에 여론조사 30인데 과연 여기 이분들이 어떻게 판단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지금 조금 내부적으로 힘을 받는 거는 수도권이라든가 어떤 그 좀 비영남권의 당대표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나경원 원내대표의 결국 5월 달 아마 출마 여부가 결정될 것 같은데 저는 그게 가장 큰 변수가 될 거라고 봅니다. 예.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출마를 결심한다 그러면은 아마 지금 현재 주호영 원내대표라든가 지금 영남권 중심으로 조금 이제 출마 선언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예. 나경원 원내대표의 어떤 움직임이 가장 국힘 내부에서는 주목거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화제를 옮겨보겠습니다. 어제 이 시간에요. 문재인 대통령이 차기 검찰총장으로 김호수 전 법무차관 지명했다라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여야에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야당의 목소리, 김기현 원내대표의 얘기입니다. 듣고 오시겠습니다. 후보 추천위에서 꼴찌 한 사람을 1등으로 만드는 이 신기한 기술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참으로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대법원장이라는 사람은 대놓고 거짓말하고 법무부 장관은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고 법무부 차관은 범죄 혐의가 이미 객관적 증거에서 드러난 피의자이고 검찰총장은 또 수사 대상자이고 언제 피의자가 될지 모르는 이런 법률관계 최고 수장 자리에 전부 하자투성인 사람만 앉히겠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정말 캥기는 게 만한 모양이다. 네, 검찰총장 정말 중요한 자리이긴 한데 이번 인사처럼 그렇게 큰 관심을 받았던 적이 과연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많은 관심 속에 김호수 전 차관이 지명이 됐습니다. 저희가 시간 관계상 두 분께 1분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고 인사청문 전국까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성윤 지검장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포커싱 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성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그것은 결국은 문재인 대통령이 이성윤 지검장이 안 된다라는 야권의 요구라든가 강력한 요구 네. 그리고 여론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을 받아들이는 거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제 김호수 차관을 이제 내정한 것이죠.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여론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무리하게 검찰 개혁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예. 그리고 오늘 그 내정자가 얘기했지만 검찰 조직을 안정시켜서 검찰 개혁을 안착시키겠다. 이러한 의지가 표현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이 신임 내정자가 총장이 이제 청문회 통과되면 몇 가지 사건이 있죠. 그 김학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이라든가 예. 월성 원전 사건이라든가 의혹 사건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청와대 울산시장 의혹 개입 사건 이런 부분들을 이제 어떻게 신임 검찰총장이 잘 편파성 없이 공정하게 국민들에게 설득력 있게 예. 검찰 수사를 지휘하느냐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될 거라고 여겨집니다. 예. 저는 짧게 말씀드릴게요. 이게 김호수 총장이 통과가 된다 그러면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검찰총장이자 새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됩니다. 그러면 사실은 양날의 칼에 지금 시험대에 쓴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의 소신을 얘기를 잘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야의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명을 처리할 수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본인의 의지를 보이면서 본인이 어떻게 이걸 돌파해 나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여기에 대한 어떤 국회 차원의 동의를 얼마만큼 얻어내느냐가 저는 어쨌든 논란을 무릅쓰고 강행한 문재인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 후보자 김호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용화 한국외대 초빙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